올해 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쏠림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되었습니다. 보시면 연준의 점도표 수준까지 금리 인하 전망을 후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꼽자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물가였죠. 연준이 확신을 갖기 어려운 물가 수준이 나왔고요. 다음은 성장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데 최근 중립금리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결국 생산성 증가에 따른 구조적인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더불어 이런 와중에 제조업 업황의 반등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PMI 같은 경우 제조업황 기준선 50을 상회해서 집계가 된 것으로 최근치 업데이트가 됐고요. PMI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지수와 함께 정리를 해서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2월 들어서면서부터 지역 연은이 발표하는 서비스 서베이 지수도 꽤나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 연은이라든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지 결국에는 이런 식의 추이를 보게 되면 3월 2일 날 나오게 되는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 업황의 어찌 보면 대표격을 나타내고 있죠. ISM 제조업 또한 이런 반등하는 추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 재고와 신규 주문가의 시차를 놓고 봤을 때 이 PMI 지수가 결국에는 한-두 달 정도 더 높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신규 주문이 높아졌고 이 부분은 결국 고객 재고와의 차이로 인해서 한-두 달 정도는 더 신규 주문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PMI가 또 높게 유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고객 재고가 지난 1월달 급감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결국 시차를 갖고 신규 주문이라든지 PMI 지수가 다시금 하방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1월달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본격적으로 더 증가를 하고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고객 재고의 추이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한두 달 정도, 즉 2월, 3월까지는 ISM 지수 또한 상승 추이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고객 재고의 영향으로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시장은 쏠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쏠림이냐?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가능성,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자 아예 주식시장에서는 이참에 금리와는 상관없는 본인들만의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욕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생산성이라든지 실적 향상, 결국에는 생산성 증가가 실적 향상, 증시 랠리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언제나처럼 시장은 늘 쏠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리해서 보면 지난 12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가 극단적으로 쏠렸었죠. 이제는 그런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 겁니다. 금리 인상 쪽으로 또한 쏠림이 일어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여기에 중금리,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 슬슬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립금리 알스타에 대한 논란이죠. 최근 레리 서머스 등 주요 인사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면서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이렇게 다시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시장은 극단으로 쏠림의 조짐이 일어났다. 이는 금리 인상에 대한 쏠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일부 주장이긴 하지만 1월 물가 반등이 나타나자 이런 목소리가 커진 것이죠. 물론 아직 일부 주장이긴 하지만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그런 주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지금 시장 또한 또 다른 방향성을 갖고 쏠림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최근 저의 영상을 올리는 그런 주제 역시 이런 쏠림에 대한, 즉 금리 인상에 대한 쏠림에 대해서 대척점에 있는 극단적인 주장부터 그게 아니라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든 시장의 흐름을 감안을 해서 올해 초 10년물이 3.8% 부근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4.2 이상부터 재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차 시간을 갖고 장기채 투자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고요. 결국 지금의 시장 쏠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조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과 물가, 이 두 부분이 다시금 내러티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은 또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립금리 알스타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영상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미니애폴리스 연은이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금리 시대가 오랫동안 이어질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아니라는 것이죠. 중립금리를 낮게 유지하게 되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를 미니애폴리스 연은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주장하던 말이었죠. 저는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는 지금 시장이 환호하는 이런 생산성에 대한 증가가 있겠지만 물론 먼 미래는 모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의 생산성 증가? 글쎄 의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새로운 기술의 혁신은 점차 그 강도와 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파급적이었던 거는 산업혁명이었죠. 1차 산업혁명은 엄청난 생산성 증가를 끌어왔는데 그 이후 2차, 3차, 4차 지금 AI까지 이어오면서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 결국 인구가 중요한데 인구가 줄게 되면 이는 생산성 향상 증가 이런 거를 뒤덮어버리는 아주 파괴적인 힘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인구 추이와 함께 10년물 노트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가 떨어지죠. 그게 잠재 성장률은 결국 인구의 증가, 인구의 성장률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경제활동 인구와 명목 GDP와의 관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요. 실질 GDP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이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인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쭉 설명을 이어드릴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일간에서는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 좋은데 이따가 세인트루인스 여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생산성 증가와의 관계를 정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차근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인구가 줄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것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재차 중립금리 알스타의 논란을 불거울 정도로 지금 경제 구조가 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죠. 인구는 계속 줄게 됩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미래의 아주 확실한 근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다시 높아져서 중립금리가 높아져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는 근거 자체의 그 시작점이 잘못 설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저 개인의 생각이었는데 이런 저의 생각과 너무 똑같은 미니폴리의 연은의 보고서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결국 핵심은 인구다 이거거든요. 중립금리의 상승, 인구 증가 없이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또한 미국 부채 증가로 인해서 국채의 지위가 위태로워질까라고 분석을 했는데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국채 2배로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금리는 매주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단순 부채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온다든지 또는 채권, 달러의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서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죠. 08년도 부채 많이 늘렸지만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때 무조건 화폐적 현상으로만 해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연준을 통제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게 안정적으로 통제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전 소득이었잖아요. 직접 가게들한테 돈을 꽂아줬으니까 인플레가 발생을 한 거고
그 성격이 다릅니다. 뭐 어찌됐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중립금리가 높아졌다? 따라서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된다? 그럴 가능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인구가 줄게 되면 결국 10년물도 수익률도 줄게 된다. 이 얘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에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 있죠. 생산성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의무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의 노동 생산성이 어느 정도 반등한 부분은 이게 생산성의 추세적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반등을 갖고 구조적으로 변했다고 들뜰 게 아니라 일부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죠. 물론 앞으로 AI 기술 투자가 확대되면서 생산성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현상에 나타난 생산성 반등은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아니라는 걸 강조했었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따라서 지금 중립금리가 높아져서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그 근거로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갖고 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장 모멘텀이 드라마틱하게 회복했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갖고 지금 과거처럼 저금리 시대로 못 돌아간다? 이렇게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지난 이 생산성 증가 관련된 영상 꼭 한번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조업 반등이 나타나는 조짐에 대해서 이런 PMI가 이렇게 좀 기준선을 상회하는 부분도 집계가 되면서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상품 수요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 1월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조업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재고의 보충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순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그 시차가 이렇게 줄어든 재고를 채우는 와중에 신규 주문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실질적인 제품 수요가 살아났냐? 이걸로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몇 달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PMI가 이렇게 좀 추세를 갖고 들썩들썩일 때부터 말씀을 좀 꾸준히 드렸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동안 이렇게 정체되었던 제조업 경기가 다시금 회복세로 재개가 될 것인가,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는 정말 앞으로 한두 달 정도에 나오는 PMI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1월 소매 판매가 급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11월, 12월 데이터까지 모두 다 하향 조정이 됐어요. 이에 이제 곧 있을 GDP, 4분기 GDP도 아마 하향 조정돼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제품단에서의 소비, 상품단에서의 소비는 회복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제조업 PMI는 구매 담당자들의 서베이 방식이지만 실제 소매 판매는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 숫자죠. 결과입니다. 따라서 1월 소매 판매는 상당히 쇼크에 가까울 정도로 소비 지표가 안 좋게 나왔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 지난 4분기 소비 지표도 다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4분기 GDP 역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재고 사이클이 조금 확대되면서 늘어나면서 이런 박스권 안에서의 변동폭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시적인 집계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좀 있으면 나오는 ISM PMI가 나올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제조업 업황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립금리 논란, 결국 이 성장의 구조적인 증가, 결국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구의 변화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결국 금리는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것이고 구조적으로 경제 성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 근거로 저는 인구를 역시 중요하게 보고 이 데이터 또한 미니애폴리스 여론 보고서에서도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내용을 발간을 했고요. 보시는 차트는 미국 부채와 경제활동 참가율, 인구 성장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미국 부채는 GDP 대비로 표현을 했고 부채가 늘어나면 인구 증가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줄면 경제활동에 대한 잠재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뜻이긴 한데 어찌됐든 미국 부채가 늘어나면 인구가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또 미국 GDP와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GDP는 결국 잠재 성장률이고 잠재 성장률 관련해서는 또 10년물 수익률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미국 인구는 앞으로 뭐 50년, 100년 뒤까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부채도 계속 늘어나죠. GDP 대비해서 미국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고요. 이게 뭐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인구가 줄면 결국에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이 떨어지면 다시금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부채는 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설명을 계속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인구가 중요한지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보고서에서 내용을 좀 갖고 왔고요. 정리를 좀 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하거든요. 결국 인구와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경제 성장은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보시면 결국 GDP입니다. 70년대까지 뭐 성장률이 좀 높아졌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GDP가 줄고 있습니다. 매년 3%씩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뭐 경기 침체를 전후해서 성장률은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반등한 걸 갖고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경제는 계속 둔화하는 추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성장률이 반등한 걸 갖고 이게 구조적으로 변했냐 안 변했냐를 살펴보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차트는 실질 GDP와 1인당 GDP의 성장률을 비교를 한 겁니다. 뭐 당연히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뭐 비슷할 정도가 아니라 매우 흡사합니다. 요 세 번째 차트 보시게 되면 결국 이 실질 GDP 성장률에다가 노동력을 반영한 값입니다. 이게 와인 색깔인데요. 노동력을 반영한 실질 GDP의 성장률입니다. 이걸 반영한 이유가 전체 인구로 본 게 아니라 아까 인구로 봤더니 개인당 실질 GDP로 봤더니 전체적인 추이가 비슷하긴 하죠. 똑같죠. 이 얘기는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GDP가 비슷하게 잡힌다라는 건 인구는 줄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요인이 뭐냐?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와인색 차트를 넣은 겁니다. 전체 인구 대신에 노동력으로 나눠서 인구 통계 변화를 살펴본 것이죠. 이 와인색 차트를 보시면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금 1인당 GDP보다 낮죠? 여기 이 간극이 있잖아요. 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전체 인구 대비해서 잠재 노동력이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더불어서 60년대부터 75년까지 이렇게 이런 추이가 본격적으로 노동력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노동력의 참여가 늘어났다. 이 시대에 여성 노동력 참여가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도 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역전이 되죠. 그 이후로는 참여율 자체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1인당 실질 GDP 성장률보다 이게 지금 높은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 보면 역전이 됐잖아요, 차트가. 이게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뭐 앞에 부분 좀 복잡해서 이해 못 하셔도 다 좋아요. 이 뒤에가 핵심이고 결론인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초록색 차트와 보라색 차트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요 와인색에다가 초록색, 보라색이 추가됐는데 초록색은 뭐냐면 설비 가동률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의 가동률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캐파 대비의 실제 사용량을 따져본 것이죠. 이 초록색이 그거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생산성 증가, 그러니까 생산성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아까 노동력을 반영한 실질 GDP의 성장률, 이 와인색이죠. 이 차트와 비교를 해봤더니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다. 75년, 85년까지의 성장률이 낮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낮게 나온 거는 생산 능력 가동률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산력이 낮게 나오니까 뭐 지금 성장률이 떨어졌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85년 이후에 보시게 되면 여기죠. 85년 이후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 가동률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생산성 증가가 되기 직전에 노동력 증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동력 증가. 이 보고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결국 이때 이 차트를 통해서 노동력이 꾸준히 증가를 했죠. 여성 인력이 참여도 늘고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늘던 이런 시대입니다.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늘기 때문에 실제 1인당 GDP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반대죠.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노동력이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할 수 있는 노동력이 먼저 증가하고 그 이후에 생산 능력 가동률이 증가하고 그 이후에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게다가 이때 이후부터는 노동 참여율이 감소를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감소를 했잖아요. 꾸준히 감소를 했고 생산 능력 가동률, 생산량 증가율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생산 능력 가동률이 회복했냐? 아니죠. PMI 지수 갖고 지금 반등하냐 마냐 지금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가동률이 회복되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회복도 안 됐고 노동력이 계속 줄고 있고 물론 최근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폭 증가하죠. 왜냐?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을 못했다가 이게 서비스 수요가 살아나면서 일부 노동 참가율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등의 모습이 살짝 나오는데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노동력이 줄고 있죠. 생산능력 가동률도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죠. 근데 무슨 생산성 증가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세인트루이스 여는 보고서를 갖고 설명을 쭉 이어왔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인구다. 인구가 줄고 인구가 주는데 무슨 성장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냐 이 얘기를 논문을 갖고 좀 근거를 삼아서 좀 설명을 쭉 드렸고요. 결국 오늘 미니애폴리스 여는 보고서라든지 또는 세인트루이스 여는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경제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핵심에는 생산성 증가? 글쎄요. 세인트루이스 여는 보고서에 의하면 생산성 증가 이전에 가동률이 먼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게 가동률이 높아지려면 노동력이 증가가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요연해 보이죠? 근데 이거 생략하고 그냥 생산성 증가,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만 내러티브로 활용을 한다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립금리 알스타에 대한 논란 좀 중심을 잡고 해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를 확대해 보면 중립금리가 높아져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중금리, 고금리 시대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라는 구조적인 환경이 변해서 생산성 증가가 좋아져서 이런 얘기가 안 맞는다. 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코로나 이후로 빠르게 반등하는 것 때문에 생산성 증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증가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더보기에 제가 생산성 증가 관련된 영상 넣어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